자, 감정평가 관계법규 문제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이제 11월이 되다 보니까 올해가 벌써 얼마 안 남았죠. 정말 시험은 1년 동안 한 번 보는 거지만 금방금방 갑니다. 올해 조금 더 열심히 하셔가지고 최대한 좀 취약한 과목들 이런 것들을 좀 보충을 하셔야 돼요. 그 감정평가 관계법규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를 푸시면서 중요한 부분들을 다시 되뇌이고 정리하시고, 다른 뭐 회계학이나 경제학 같은 것들은 조금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 과목들은 고득점보다는 꽈락을 넘기는 게 중요하거든요. 우리 감정평가 관계법규랑 회계학이 같은 시간에 보잖아요. 민법하고 학원론은 경제하고 같이 보니까 조금 경제학 시간을 조금은 세이브해 줄 수 있는데, 우리 감정평가 관계법규하고 회계학은 한 과목씩이니까 여기서 시간을 조금 줄여 주셔야만이 회계학에서 조금 더 시간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빨리 풀 수 있는 것들은 푸시고, 어차피 시험장에서 모르는 건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어차피 100점 맞을 게 아니기 때문에 빨리빨리 넘어가셔가지고 시간을 최대한 줄이시고, 회계학에서 40점 넘고 감평에서 우리 감정평가 관계법규에서 7, 80점 맞으면은 이제 그게 60점 넘으면 거의 1교시 때는 60점 넘거든요. 그러면은 합격을 합니다. 자, 그래서 감정평가 관계법규는 회계학이나 뭐 그런 것보다는 시간을 더 많이 들일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계속 반복을 해주셔야 돼요. 계속 반복을 해주셔야만이 점점 줄어듭니다. 암기는 안 돼도 돼요. 왜냐하면은 기억은 계속 잊어버리거든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보고 빨리 기억을 재생하는 게 중요해요. 지금 암기했다, 시간이 지나면 또 까먹는 게 정상입니다. 그것을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다만 차이점은 뭐냐면 자꾸 보고 암기하면은 보면 볼수록 빨리 기억을 재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직전에 봐서 기억을 재생해서 들어가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외웠는데 또 잊어버렸네. 그거는 괜찮아요. 하지만 그냥 막연히 멍하게 보고 지나버리면 안 돼요. 억지로 암기 방식을 택해서 암기하고 또 넘어가고 이걸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 이게 문제 풀 때라든지 시험 직전에 보면은 이제 잘 맞을 수가 있습니다. 올해 감정평가 관계법규가 감정평가법이 개정됐죠. 그래서 개정된 내용들을 기본 강의 때도 했고 핵심 요약 때도 뭐 했는데, 이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내년 1월 달에 시행되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 자체 수정하기가 좀 불편해 가지고 문제를 아예 추록으로 제가 수정해야 될 문제들은 그냥 복잡하니까 따로 그냥 유인물을 해버렸어요. 왜냐하면 이 문제를 중간에 수정하는 게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그냥 관련 없는 것은 그대로 풀고 아예 그 문제 수정해야 될 것은 그냥 추록에 있는 문제로 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추록에 있는 문제들은 문제집에서 X표를 쳐놓으세요. 굳이 수정을 해가면서 보는 게 조금 더 불편하시니까. 그래서 감정평가사법은 조금 많이 개정된 부분들을 조금 더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엊그저께 토요일 날 공인중개사 시험이 있었죠. 올해는 뭐 40만 명이라는데 엄청난 숫자가 보통 20, 30만 보는 것 같은데 점점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보는 것 같아요. 뭐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서경석 씨 아시죠? 서경석 씨가 에듀윌 우리나라에서 그게 아마 가장 1등인가 봐요. 아마. 근데 그분도 보니까 뭐 개인 그걸 올려놨더라고요. 작년에 1차를 붙고 2차는 떨어지고 올해 2차만 본 것 같은데, 근데 채점을 해보니까 합격이 확실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한 문제 차로 떨어진 건데, 근데 본인이 세 문제를 체크를 제대로 안 했다더라고요. 세 문제를. 그래서 그 세 문제 중에 한 문제가 맞으면 합격하고 세 문제 다 틀리면 떨어진다 하더라고요. 시험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근데 그 문제를 보니까 국토계획법은 뭐 좀 평이하게 나온 것 같아요.
국토계획법은. 그래서 국토계획법은 우리도 한번 다 풀어볼 만하고, 근데 뭐 건축법 뭐 이런 것들은 너무 막 지엽적이고 진짜 거의 안 나온 데서 냈더라고요. 근데 뭐 제가 그래서 너무 진짜 지엽적이고, 왜냐하면 공인중개사는 막 떨어뜨려야 되잖아요. 40만 명 보는데 공법을 꽈락을 많이 맞춰야만이 이게 떨어지거든요. 근데 우리 시험은 감정평가 관계법규를 만약에 다 꽈락 맞은다면 절대 붙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시험 자체 못 붙어요. 불필요한 문제는 좀 빼고 조금 우리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는 문제만 추려가지고 그때 추력 형식으로 추가로 공인중개사 문제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너무 지엽적인데 뭐 나올 가능성이 낮은 문제까지 저기 뭐 별표에 있는 문제 뭐 이런 것까지 그런 거 필요 없고, 하여튼 나올 만한 문제는 제가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차피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감정평가 관계법규를 뭐 개인적으로 강의 들으시고 복습하셨을 수도 있지만 어차피 또 다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먼저 PPT로 기억을 좀 재생을 하고, 이게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공부해보면 알겠지만 여러분이 그냥 읽으면 인식되는 게 있고요. 좀 복잡한 게 있어요. 나열된 게 많다든지 암기를 해야 된다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위주, 좀 복잡한 거 있죠. 그냥 여러분이 그냥 읽으면 여러분도 쉽게 익숙해지는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굳이 문제를 풀면서 보면 되고요. 조금 복잡한 것들, 암기를 좀 해서 머리에 정리를 해야 될 것들만 위주로 해가지고 PPT로 다시 한번 이 각인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요거 할 때 머릿속으로 계속 반복을 해두세요. 왜냐하면 또 여러분이 복습하면서 할 시간이 그렇게 없어요. 물론 해도 되는데 그렇게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되도록이면 복습 시간을 줄이세요. 수업 시간 안에 최대한 하고, 수업 시간은 좀 안 된 것만 뭐 쉬는 시간이라든지 조금 집에 복습을 다 하려 하지 마시고 정말로 그 보면서 헷갈렸던 것들만 하시든지, 아니면 웬만하면 수업 시간에 다 소화하시고 그 다음에 회계학이나 경제학 쪽으로 조금 더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최대한 여기 각 그 공부할 때마다 여기 PPT에 있는 내용 정도는 계속 반복해서, 그래서 할 때 한 10번 정도 머릿속으로 반복을 해보세요. 자, 오늘은 부동산 가격 공시법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감정평가법은 먼저 하고 문제 풀어보고, 오후에 부동산 가격 공시법 하고 그것도 PPT 한번 하고 문제 풀어보는 형식으로. 그래서 결론은 기출된 부분, 중요한 부분 위주로 하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뭐 세세한 것들은 마지막 마무리 강의 때 조금 들어가면 되고요. 자, 다시 한번 여러분 이제 기억을 한번 되새겨 보십시오. PPT 유인물을 보셔도 되고요. 자, 첫 번째가 요거죠. 요거는 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요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그냥 암기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그냥 맞출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암기를 안 해도 이렇게 자주 보다 보면은 그냥 익숙해지는데, 그래도 억지로 이렇게 암기하면서 대입을 시켜보면 나중에 여러분이 이것이 기억 안 나도 여러분이 결론을 할 수가 있게 돼요. 자, 감정평가란 뭐냐?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한 거다. 너무 쉬워서 이런 건 안 나오죠. 우리는 감정평가의 대상입니다. 제가 암기했던 건 뭐죠? 저산 넘어 광양어권 자동차 유입재단, 요거 있어요. 저산 넘어 광양어권 자동차 유입재단, 요거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여러분이 기억을 좀 해두세요. 부동의 일이다, 이거는 뭐 굳이 만들어 놓은 거니까. 부동산과 동산, 요거는 너무 쉬워서 시험에 안 나옵니다. 어차피 우리가 여러분이 부동산 중에서 대표적인 토지에 대해서 하는 거잖아요. 물론 건물도 하시지만은. 그래서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부동산과 동산, 이 부분에 기본적인 거고. 자, 저산 넘어 광양어권, 요거 볼까요? 저산 넘어 광양어권, 저산 넘어 광양어권, 요거 보시고, 여기서 저작권, 산업재산권. 산업재산권은 뭐예요? 이 산업재산권은
변리사 생각하시면 되죠. 변리사. 변리사.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광양어업권이니까 광업권, 양식업권, 어업권 이렇게. 요거 저산 넘어 광양어업권. 요거를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거 외의 것이 자동차 유입재단이에요. 자동차 유입재단. 자동차는 항상 뭐와 따라가요? 선박항공기, 건설기 같이 따라가죠. 이게. 근데 요것의 특징은 뭐라 그랬어요? 요 특징. 요것은 뭐예요? 동산이죠. 동산. 동산이잖아요. 그런데 특별 관리 대상이 되죠. 원래 동산은 일일이 이거 여러분이 뭐 휴대폰이라든지 책 이런 동산들을 일일이 등록을 하지 않잖아요. 부동산은 등기를 하고 있지만 하지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관리 대상. 동산이지만 특수한 동산으로서 관리 대상이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자동차, 유가 뭐죠? 유가증권, 임목, 그 다음에 재단까지. 그래서 임목은 뭐라 그랬어요? 원래 임목은 뭐라 그랬어요? 토지의 일부로 볼 수 있죠. 여러분이 민법에서 배우시잖아요. 토지와 그 정착물이 부동산이잖아요. 그런데 임목은 따로 임목 등기를 하면 재산적 가치를 별도로 인정해서 뭐요? 요 자체의 저당권을 설정해서 이것을 독립적인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 재단은 뭐라 그랬어요?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뭐라 그랬어요? 재산 덩어리라 그랬죠. 그래서 공장에 있는 각종 기계, 기구 등을 하나로 합쳐가지고 요거를 마치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요. 광업재단도 마찬가지죠. 광업하는 그 시설, 기계류 등을 하나 다 뭉쳐가지고 이걸 하나의 재산 형성,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자, 동산과 부동산은 너무 쉽고 뭐라고요? 저산 넘어 광양어권 자동차 유입재단 요걸 좀 기억을 해두세요. 근데 요걸 기억이 안 나도 광양어권 보고 광이 광어권, 양이 양식어권, 어업이 어업권, 저산에서 저가 저작권 요걸 자꾸 하다 보면 나중에는 여기 그냥 나오면 자연스럽게 맞춰줘요. 사실은 저산 넘어 광양어권 자동차 유입재단이 안 외워도 이렇게 자꾸 대입시키다 보면은 그냥 여러분이 쭉 읽는 것보다는 뭔가 각인이 됩니다. 못 외우셔도 상관없는데 자꾸 이렇게 해보세요. 대입을 시켜보세요. 저산 넘어 광양어권 자동차 유입재단하고 저가 뭐였지? 저작권이었지. 산이 산업재산권이었지. 요걸 자꾸 대입을 시키다 보면 이게 자연스럽게 이게 시험장에서 저산 넘어 광양어권 자동차 유입재단 생각 안 나도 요거 보면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지 않고 그냥 법조문 쭉 읽다 보면 이게 인식이 잘 안 돼요. 억지로 이렇게 하다가 대입을 시키면 인식이 잘 됩니다. 자동차 유입 재단인데 유가 유가증권, 임목 재단 이렇게. 자, 요거는 여러분이 확실하게 무조건 나오면 요거는 무조건 맞추셔야 돼요. 자, 감정평가의 대상은 뭐라고요? 저산 넘어 광양어권 자동차 유입 재단이다. 요거는 꼭 여러분이 암기를 지금도 계속 10번 정도 속으로 되뇌어 보십시오. 계속. 저산 넘어 광양어권 자동차 유입재단. 자, 집에 가서 복습하려 하지 마시고 수업 시간에 요거 조금 되뇌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게 뭐예요? 감정평가 법인 등이 수행하는 업무죠. 예. 당연히 이 감정평가 법인 등이 수행하는 업무는 대표적인 게 뭐죠? 감정평가죠.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 말고도 있어요. 근데 요걸 제가 이렇게 감정평가 조정 부스라고 암기를 했지만 사실 뭐 이렇게 암기 안 해도 상관없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자꾸 해보세요. 감정평가 조정 부스. 감정평가 조정 부스. 여기 조정이 뭐예요? 조정. 요 밑에 조언과 정보 제공이라는 거. 조정. 조언하고 정보 제공하는 것도 감정평가 법인 등의 업무라는 거. 그래서 요거 조정, 조언과 조정 뭐에 대해서? 토지 등이 뭐예요? 우리가 앞에서 봤던 동산, 부동산, 저산 넘어 광양어권 자동차 유입재단이잖아요. 이게 감정평가 대상이잖아요. 여기에 대한 이용 개발에 대한 조언과 정보 제공도 뭐다? 감정평가 법인 등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예요. 조정 부수는 뭐죠? 부수되는 업무.
부수되는 업무니까 이거는 사실 안 중요하죠. 자, 그래서 감정평가 조정부수는 감정평가와 관련된 업무 외에 조언과 정보 제공, 그 다음에 부수되는 업무인데, 이 감정평가라고 제가 묶었는데, 여기 부동산 가격공시법, 원래는 이제 약칭이 부동산 공시법인데 제가 가격에다가 조금 힘을 실었어요. 그냥 여러분은 공평법원 타인상담을 암기하셔야 돼요. 공시법이 원래 여기 축약은 부동산 공시법 정신 축약 명칭인데 공평법원 타인상담 이렇게 하셔야 돼요. 저는 그냥 가격에다가 힘을 써서 가평법원 타인상담을 했는데, 이 부동산 가격 공시법에 감정평가 업무도 있고요. 그 또 외에 뭐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평가 업무를 감정평가 법인 등이 하죠. 그래서 여기는 제가 감정평가 안에 집어넣었지만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감정평가 업무에 한정하지는 않아요. 이 가격 공시법에 따른 업무예요. 가격 공시법에 따른 업무. 근데 이것도 크게 보면은 감정평가 업무로 볼 수도 있죠. 크게 보면은. 자, 그래서 가가 뭐죠? 가격 공시법에 따른. 여러분이 그냥 원래 약칭이 부동산 공시법이거든요. 약칭이. 그럼 공평법원 타인상담을 암기하셔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재산 재평가법 있죠. 재산 재평가법에 따른 감정평가. 그 다음에 법원. 여러분이 이제 법원 일정한 아마 경력이 있어야 되는 걸 알고 있는데, 요 일정 경력 이상이 있는 사람들이 요것도 표준시 공시지가도 일정 경력 이상 아마 있어야 되고 요것도 그럴 거예요. 소송 과정에서 또는 대표적인 게 경매 같은 경우는 감정평가사가 어때요? 그 물건을 일단 평가해야 되잖아요. 그래야만이 여기 이상은 떨어지면 최저가액을 산정하죠. 그 다음에 타인 상담은 타인의 의뢰, 타인의 의뢰를 받아서 우리 뭐 금융기관 이런 데서 의뢰를 하잖아요. 대출해 준다. 그럼 30억짜리다. 이 물건이 30억인데 얼마를 해줘야 될 거냐. 일단 평가가 30억이라 주장하지만 30억일지 아닐지는 평가를 해봐야 되죠. 감정평가 관련된 상담, 자문, 뭐 이거 당연하죠. 그래서 자, 감정평가 법인 등이 수행한 업무는 감정평가 조정부수고, 이 감정평가는 뭐라고요? 가평법원 타인상담입니다. 자, 감정평가 조정부수, 가평법원 타인상담. 근데 이렇게 암기를 안 해도 나중에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익숙해져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감정평가 조정부수, 가평법원 타인상담인데 이것이 암기가 안 돼도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 제가 여기 인식이 잘 된다 했어요. 가가 부동산 가격공시법, 평이 재산 재평가법, 법원 관련된 업무, 타인 의뢰, 상담과 자문, 요걸 자꾸 대입하다 보면 여러분이 지문에서 뜨면 쉽게 맞출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반복해 볼까요? 감정평가 조정부수, 감정평가 조정부수. 조가 뭐라 했어? 조언과 정보 제공을 했죠. 부수된 업무. 그 다음에 감정평가는 뭐죠? 가평법원 타인상담 또는 공평법원 타인상담에 상관없어요. 가평법원 타인상담. 가가 가격공시법, 평이 재산재평가법, 법원 관련 업무, 타인 의뢰, 상담, 조언, 자문 이런 것들이죠. 자, 그래서 감정평가 조정부수, 가평법원 타인상담이다. 요거를 암기가 안 돼도 요걸 자꾸 대입을 시키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러면 나중에 자연스럽게 인식이 됩니다. 그냥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축약된 암기랑 실제 핵심 단어를 연결을 자꾸 해보시면 각인이 실제 시험에서 잘 될 겁니다. 그래서 자, 가평법원 조정부수, 요거 가평법원 타인상담, 자, 가평법원 타인상담, 요거 여러분이 조금 해보시고요. 자, 요거는 이제 솔직히 제가 요런 것들은 되도록이면 안 하려 했는데 그냥 요게 이제 약간 변화된 게 있어요.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 PPT는 좀 암기할 거 위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런 것들은 솔직히 안 해도 여러분이 공부를 하면은 쉽게 인식이 되는 것들인데 하는 이유가 이 개정된 게 있기 그래요. 요거. 신고 의무 개정된 게 하는 거예요. 자, 볼까요? 감정평가사는 가장 먼저 자격을 취득해야 되죠. 자격 취득의 방법은 뭐예요? 시험 합격입니다. 이건 뭐 당연하죠. 그래서 자격이 있어야만이 그 다음에 등록을 할 수 있어요. 자, 일단은 자격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자격이 있는 사람만 등록이 있어요. 그래서 등록은 뭐죠? 감정평가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업무를 하려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자격이 있다 그래서 바로 업무를 못 하고요. 등록을 해야 된다. 근데 등록하기 전에 반드시 뭘 하라고 돼 있어요? 실무수습 또는 연수교육을 마치고 등록하라. 그러면 자격이 있다 해도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요거 받고 여기 해라. 근데 과거에는 그냥 실무수습만 있었는데 이제 연수교육까지 들어갔어요. 근데 연수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시행령이 없어요. 어찌됐든 간에 실무수습, 교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수습받고 등록하라. 자, 사무소를 이제 그 다음에 개설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일을 할 수 있어요. 자, 자격, 등록, 그 다음에 일할 수 있다. 근데 일하는 방법은 자기가 개인 사무소 설치할 수 있고요. 합동으로 할 수도 있고요. 아예 법인을 설립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자기가 여기 소속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요것들은 다 뭐죠? 사업의 주체입니다. 사무소 개설한 사람, 합동사무소를 개설한 사람, 법인을 설립한 사람들은 이건 사람이 아니라 법인이 이제 주체가 되니까 요거는 다 뭐죠? 사업의 주체들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사업의 주체로서 일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소속으로 들어가서 일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는 소속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법인의 구성원으로서 사원이나 주주 등이 될 수도 있죠. 대표자가 될 수도 있죠. 자, 어찌됐든 간에 이런 세 가지 형태인데 과거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여기 있었다 했죠. 개설 신고. 신고 업무가 따로 있다 했어요. 자, 자격 취득했어요. 교육받고 등록까지 했어요. 또 신고하라고 그랬어요. 예전에는. 여기는 당연히 인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여기는 개인 사무소는 인가는 아니지만 여하튼 신고를 또 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아니 굳이 등록까지 다 했는데 뭔 또 신고야. 요거를 없앴어요. 요걸 없앴어요. 왜? 어디에다 하는 것은 협회에 가입을 하면 협회에서 통제가 되기 때문에 굳이 등록한 놈이 어디서 일하냐 요거 알려면 협회한테 물어보면 돼요. 자, 그래서 요것을 나오면 틀린 지문입니다. 신고가 나오면 틀린 지문입니다. 요것 때문에 제가 요런 건 제가 잘 PPT에서는 안 하는데 왜? 너무 이거는 여러분이 공부를 하면 다 익숙하는 건데 요것 때문에 제가 요걸 넣어놨어요. 개설 신고를 해야 된다라는 것은 틀린 지문이다. 그냥 개설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으로 나올 수 있어요. 개설 신고를 해야 된다면 틀린 지문이다. 자, 그 다음에 합동은 당연히 사업의 주체가 2명 이상이 공동 사업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법인은 아예 사업의 주체가 자연이 아니라 법인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법인을 설립하려면 반드시 뭘 해야 돼요?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인가는 법률행위 보충적 성격으로서 이 인가가 없으면 효력이 안 발생해요. 그래서 이 국장이 인가를 받아야 된다. 당연히 핵심인 정관이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 여러분이 잘 알아주시고 요거 개설 신고해야 된다면 틀린 지문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개설 신고해야 된다 하면 틀린 지문. 이번에 개정된 거니까 여러분이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개설 신고하면 틀린 지문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뭐까지 암기했어요? 처음에 감정평가 대상, 그 다음에 업무가 뭔지, 여기 세 번째 암기사항입니다. 여기 뭐예요? 결격사. 요거는 시험에 좀 잘 나와요. 결격사유는. 자, 결격사유는 뭐예요? 감정평가사가 될 수 없는 자. 그러면 처음에 자격을 취득해야 된다 했잖아요. 그러면 자격 취득할 수 없는 자예요. 일단 자격이 있어야만이 뭐가 될 수 있어요? 감정평가사가 될 수 있고 그래야만이 등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결격사유라는 감정평가사 될 수 없는 자. 원래는 뭐예요? 미파 3531 중에 있어요. 자, 요거는 좀 암기를 해주세요. 미파 3531 중. 근데 미가 없어졌어요. 요거 이제 개정된 거 중요한 거 두 번째.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과거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가 이제 법이 개정돼 바뀌었잖아요. 이렇게 미성년자 등이 빠졌어요. 요거 제가 뭐라 그랬어요? 왜 빠졌다 그랬어요? 요게 어디로 갔다 해서 등록을 거부 사유로 요거 있으면 등록을 안 해주겠다 이렇게 바뀌었. 그러면 미성년자 등도 자격이 취득할 수가 있다. 그런데 일은 못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도 만약에 피성년후견 한정연이 됐더라도 나중에 이 사람이 물론 원상회복이 힘들겠지만 많이 된다 하면 그러면 나중에 다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라 볼 수 있죠. 그래서
미파 3월 3일중인데 파산 3월 3일중으로 이제 바꿔서 암기해도 됩니다. 그냥. 근데 아직은 이제 여기 처음 개정되기 때문에 미파 3호 3일중하고 미를 X 이렇게 암기를 하시고 내년부터 그냥 파산 3호 3일중으로 암기할 건데 올해 처음 개정됐으니까 미파 3호 3일중하고 미를 X 이렇게 미파 3호 3일중 미파 3호 3일중. 자, 그래서 미파는 이제 쉽고요. 이 3호와 3일중을 나눠놨죠. 이 3호와 3일중을 나눠놨죠. 요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3호, 3일중 나눠졌다는 거. 그럼 첫 번째 3호하고 뒤에 3일중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3호는 뭐냐? 자격이 취소된 경우예요. 뭐라고요? 첫 번째 3호가 자격이 취소된 경우. 뒤에 3일중은 형사처벌 받은 경우입니다. 우리는 다 금고 이상의 형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앞에 3호는 뭐다? 자격의 취소. 뒤에는 형사처벌. 근데 우리는 형사처벌 원칙이 뭐라고? 금고 이상의 형이에요. 그래서 미파 3호 3일중 또는 파산 3호 3일중인데 뭐라고요? 중간에 3호가 뭐라고요? 자격의 취소. 뒤에 3일중은 뭐라고요?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 요거 9번 되시죠? 미파 3호 3일중에서 앞에 3호는 자격 취소, 뒤에 3일중은 뭐라고요? 형사처벌. 요거는 구분 되시죠? 요거는 기본 구분하셔야 돼요. 결격사유는 좀 잘 나오니까 요거는 제가 좀 자세하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요게 헷갈리거든요. 여러분이 이런 것들은 계속 헷갈리거든요. 자, 미파 3호 3일중 또는 파산 3호 3일중 3호는 자격 취소, 여기는 형사처벌. 근데 형사처벌은 기본이 다 금고 이상의 형이에요. 요걸 다시 들어가 볼까요? 3일중에서 밑으로 내려보면 뭐죠? 금고 이상의 형과 관련해서 3일중은 뭐죠? 실집 선고를 했는데 사실 이거 압류도 제일 센 게 실형 진짜 깜빵 가는 거고 집행을 유예받는 거고 선고 자체를 유예받는 거니까 이거 그대로예요. 제일 센 거 깜빵 간 거 집행유예 선고유예. 그러니까 3일중 그대로 암기하시면 돼요. 집행이 끝난 다음에 3년이 지나야 된다. 안 지나면 안 된다. 결격사유. 집행유예를 받았다 1년이 경과해야 된다. 경과하지 않으면 결격사유. 선고유예는 제일 약하니까 선고유예 기간 중만 아니면 되죠. 그래서 자, 요거는 자, 미파 3호 3일중 뒤에 3일중이 뭐라고요? 형사처벌. 그러면 제일 센 게 징역 갔다 왔다. 실형 선고 받았다. 집행유예 1년 끝나야 된다. 안 끝나면 안 된다. 중이면 안 된다. 그래서 자, 여러분이 이제 과거에는 제가 이렇게 암기를 막 했어도 잘 인식이 안 되는데 요번에는 조금 구체적으로 이제 인식을 좀 하셔야 돼요. 과거에는 그냥 미파 3호 3일중 한번 들어본 것 같은 정도밖에 여러분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근데 이제는 구체적으로 조금 암기하셔야 돼요. 3호가 뭐였지? 자격 취소다. 3일중은 뭐다? 금고 이상의 형의 실형을 받은 거다. 근데 3일중 센 것부터 실형 끝나고 면제받고 종료하고 3년 경과하지 않은 경우 1 집행유예 끝나고 1년 선고유예. 요거는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이제 3호로 가볼까요? 3호가 자격 취소라고 그랬어요. 자격 취소. 근데 이 자격 취소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 취득. 요거는 뭐예요? 애초부터 이 사람이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요거는 징계로 자격이 취소된 게 아닙니다. 뭐예요? 징계는 제대로 자격이 취소된 사람이 업무 수행과 관련돼서 등등 문제로 뭐예요? 이 사람은 자격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어. 이거고, 이거는 뭐죠? 애초부터 자격이 취득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징계로서의 취소가 아니라 원천적으로 잘못된 취득이니까 없애버리는 거죠. 징계로서의 취득과는 달라요. 자,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 나머지는 징계로서의 자격 취득입니다. 취소입니다. 자, 징계 중에 제일 센 게 뭐예요? 원천을 없앤 거죠. 자격 취소가 제일 센 거죠. 그 다음에 등록 취소가 그 다음이죠. 등록 취소는 일만 못하는 거고 나중에 재등록하면 뭐예요? 재등록하면 다시 일을 할 수 있어요. 자격은 갖고 있는 거니까. 근데 자격 자체를 원천을 없앤다는 건 두 가지라고. 뭐라고요?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 취득하고 징계로 자격을 취소하는 거예요. 그러면 취소 중에서 징계 중에서 가장 센 거죠. 제일 센 건데 제가 여기다 이렇게 해놨지만 원래는
요거 B가 없었고요. 요 밑에 것만 있었어요. 즉 징계로 자격 취소만 있었어요. 징계로 자격 취소 중에서 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이렇게 두 가지. 다 2회 이상이에요. 한 번이 아니라 2번 잘못했어요. 한 번은 봐주겠어. 뭐 봐주겠어가 아니라 자격 취소가 아니라 2번 이거는 문제가 있다죠. 자, 그러면 여기도 형사처벌이 나와요. 여기도 형사처벌이 나오는데 주의할 건 뭐예요? 직무 관련입니다. 자, 여기는 뭐라고요? 직무 관련이에요. 직무 관련. 직무 관련해가지고 뭔가 잘못해서 형사처벌 받다. 그래서 징계를 내리는 거라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 밑에는 그냥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놈이 뭔가 잘못해서 이런 개념이고 여기는 뭐예요? 징계니까 직무 관련해가지고 형사처벌을 2번 이상 받았다. 요거죠. 요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한 번이 아니라 2번. 그래서 항상 형사처벌은 기본이 뭐라고요? 금고 이상형이에요. 기본이 금고 이상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징계로 자격이 취소된다는 것은 한 번은 아니고 2번이 기본이다. 요걸 기억해 있어요. 직무 관련 금고 이상형 2회 이상 확정됐다. 확정이 돼야 돼요. 그러면 시간을 끌려면 계속 올라가야 되겠죠. 대부분까지 다퉈야 되겠죠. 2번째 이제 확정되려면 안 되니까. 그리고는 여기도 2회 이상인데 여기는 징계처분 관련된 거예요. 징계처분. 근데 징계처분이 어느 정도 수위? 자, 자격의 취소, 등록의 취소, 업무정지, 견책이죠. 그 중에서 견책은 너무 가벼운 거고 좀 무거운 게 이제 업무정지잖아요. 업무정지는 2년까지인데 1년 이상 좀 센 징계, 요걸 한 번이 아니라 2번 받았다. 이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요것도 2번이죠, 2번. 2번 이상. 근데 이렇게 형사처벌 받은 것보다는 요게 조금 약하죠. 그래서 여기는 바로 2번은 안 되고 뭐가 있어야 되냐면 2번 받았는데 또 징계가 또 있는 경우에. 자, 기본적으로 2번이 똑같은데 여기는 뭐죠? 형사처벌이 아니잖아요. 이게 또 징계를 이제 또 지금 징계해야 되는 경우에요. 요때는 이제 고민해야 돼. 이놈은 2번 받았는데 또 지금 징계해야 돼? 이때의 징계는 뭐 취소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구체적 조문은 이제 뭐까지 있어요? 도저히 이 사람은 업무 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현재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그런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요거요. 2번 받고 또 받고. 자, 그런데 원래가 요렇게 있었어요. 자격을 애초부터 없애야 될 사람이 갖고 있으니까 없애버린 거랑 징계로 자격이 취소된 경우 이 두 가지였어요. 근데 징계로 자격 취소가 요거하고 또 하나 있어요. 가능한 게 자격증 대여. 요거 징계로 자격이 취소되는 게 세 가지인데 가능한 게 요거 2회2회랑 또 하나가 자격증 대여. 자격증을 양도한다. 요것은 가장 크게 봅니다. 자격증 대여는 요거는 명의 대여 관련해 자격증을 아예 줘버린다. 자기 일이 안 하고 아예 줘버리는 거죠. 그냥 이거는 취소해야 되겠죠. 자, 근데 어찌됐든가 요렇게 해놨는데 이번에 갑자기 여기 들어왔어요. 13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되는 징계에 해당하는 그런 자격 취소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고 여기 그냥 들어왔어요. 근데 제가 얘기했죠. 요것은 요거랑 중복되거든요. 이번에 들어왔는데 조문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요거랑 중복되거든요. 기존 거랑. 뭐라 했어요? 자격 취소에 해당하는 징계가 하나, 둘, 명의 자격증 대여 3개라 했죠. 요것을 이렇게 넣었는데 조문이 정비가 안 됐다. 정비가 제대로 안 건, 하여튼, 그래서 과거랑의 차이점으로 보자면 뭐래요? 명의 대여도 이제, 자격증 대여도 이제 자격 취소, 여기에 그냥 들어가는 걸로, 이 결격 사이에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어찌됐든 간에 자격 취소가 하나, 둘, 자격증 대여까지.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러면 자격 취소에 해당하는 징계니까 당연히 자격 취소가 당연한 거죠. 어찌 보면 당연한 거죠. 근데 이거는 3년이고 5년이라서 문제가 발생해요. 엄밀히 말하면. 근데 일단은 여러분은 명의 대여는 여기 확실히 자격증 대여는 확실히 안 들어가죠. 자격증 대여는 여기밖에 없어요. 자격증 대여는. 요 두 개가 5년도 되고 3년도 되는 문제가 발생해요. 이건 조문을 정비가 안 됐어요. 근데 일단은 여러분은 요게 명시적이니까 요걸로 일단 5년을 3, 5로 기억하세요. 3, 5로. 근데 중요한 건 뭐죠? 어떤 경우든지 징계에 관련해서는 최소 3년은 넘어야 된다는 거.
무조건 징계 이제 최소 3년은 넘어야 된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볼까요? 감정평가사 될 수 없는 자. 결격사는 뭐라고요? 미파 3호 3일 중에서 미는 X. 3호는 뭐라고요? 자격 취소. 3일중은 뭐라고요? 형사처벌. 형사처벌은 기본이 항상 뭐예요? 금고 이상의 형이에요. 그러면 3일 중에서 3이 뭐라고요? 실형. 1은 집행유예, 중은 선고유예. 3호는 뭐라고요? 자격 취소인데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 취소하고 징계로 자격 취소 두 가지다. 근데 징계로 자격 취소가 이게 3호랑 중복되는 게 좀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부정한 방법은 3년이다. 요거는 확실하게 기억하세요. 부정한 방법 자격 취득은 3년이다. 3년. 그래서 요거 미파 3호 3일 중 기억했어요. 미파 3호 3일 중. 미파 3호 3일 중 미는 X, 3호는 자격 취소. 자격 취소는 뭐와 뭐? 부정한 방법 자격 취득과 징계로 자격 취소. 네. 확실히 기억할 건 뭐라고요? 부정한 방법 자격 취득은 3년이라는 거는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3일중은 형사처벌. 자, 요거 여러분이 꼭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요? 등록을 해야 되죠. 자격이 취득했으면 등록을 하라 했죠? 근데 등록을 하는데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있어요. 또 하나가 등록을 한 이후에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있어요. 자, 근데 요것도 등록 취소 사유 같은 거 솔직히 보면은 그냥 읽어보면 알아요. 자, 등록 거부 사유, 등록을 아예 안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등록 취소 사유 이렇게 나눠집니다. 기본이 똑같은 게 뭐죠? 결격 사유가 결격 사유, 즉 자격이 취득할 수 없는 자는 당연히 등록이 안 되죠. 됐더라도 취소해야 되겠죠. 그래서 결실 미취업, 결사 징계 신청입니다. 결실 미취업, 등록을 거부하는 것은 결실 미취업. 이거는 결사 징계 신청. 결실 미취업, 결사 징계 신청. 결이 뭐예요? 결격 사유는 당연한 거예요. 자격이 없는 자가 등록이 안 되잖아요. 이때라도 취소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결격 사유는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결격 사유는 뭐였어요? 앞으로 넘어오면은 미파 3호 3일 중이었죠. 결격 사유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미파 3일 중, 미는 X니까 파산 3호 3일 중이죠. 그래서 결격 사유는 앞에서 암기했던 거죠. 그래서 결격 사유는 파산 3호 3일 중, 파산 3호 3일 중은 결론은 못도 된다. 등록 거부 취소 사유가 된다. 자, 결실 미취업, 결사 징계 신청, 결실, 자, 실무 수습 교육 등을 안 받는 경우는 당연히 등록 거부 사유가 되겠죠. 이거는 암기 안 해도 솔직히 아는 거예요. 앞에서 등록하려면 교육 받아라 했죠. 그 다음에 미취업인데 요게 이제 미가 미성년자 등이 들어왔다 그랬죠. 등록 예전에는 등록 여기 거부사에 안 들어갔는데 여기로 들어왔다 그랬죠. 그래서 미성년자 등이 결격 사유였는데 그걸 빼고 이제 등록 거부 사유로 들어왔다 했죠. 그래서 일은 못하도록 자격은 취득하지만 일은 못하도록. 그래서 결실 취가 등록이 취소된 후에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등록을 다시 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업이 업무 기간 중, 업무 정지 기간 중이죠. 업무 정지, 이건 당연한 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은 솔직히 뭐죠? 이런 것들은 그냥 읽어보면 나와요. 업무 정지 기간이 어떻게 등록을 일을 못하도록 하는데. 요것도 결격 사유니까 당연히 안 되고, 실무 소속 바꿔야 되겠다 안 되고, 요거는 이제 이번에 새로 들어왔으니까 기억해주고, 요거 3년 경과만 조금 기억해주세요. 등록 취소 후 3년 경과. 그래서 결실 3년 미취업이라고 남겨도 되는데 이 3년이 취에만 들어간다는 연결되는 거예요. 제가 3년이라는 것이 사실 중요하기 때문에 3년 미취업을 했지만 여러분이 나중에 이렇게 읽어보면은 요것만 사실 3년만 중요해요. 등록 취소 후 3년 경과 요것만 중요해요. 그래서 3년 미취업을 했지만 뭐 그냥 원래는 결실 미취업이에요. 그리고 여기 등록 취소 사유 볼까요? 여기는 결사 징계 신청인데 결격 사유 똑같죠? 뭐죠? 파산 3호 3일중이죠. 파산 3호 3일중. 사망, 죽으면 당연히 이제 그 사람 일할 수 없잖아요. 등록 취소. 그 다음에 징계로 등록 취소된 경우죠. 똑같죠.
등록 취소, 이거는 게 사실 안 읽어봐도 이건 읽어보면 알아요. 그 다음에 스스로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 취소를 신청, 나 그만할게. 그럼 사실은 이건 이렇게 암기 안 해도 읽어보면 이게 당연한 거예요. 굳이 근데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더 각인적으로 읽어보라는 의미지. 그래서 여러분은 결실 미취업, 결사 징계 신청인데 요거는 잘 보시면 읽어보면 사실 나와요. 요거는 조금 암기해 두시면 조금 좋은데 다른 것보다는 요거 3년 요거. 그래서 결실 3년 미취업. 근데 이 취소와 관련된 건 3년이다. 요것만 조금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이제 다시 한번 했는데 요 밑에 것 때문에 제가 다시 한 거죠. 요번에 개정된 거. 앞에서 있었죠. 개설신고 의무는 없어졌다. 그 다음에 2명 이상이 합동사무 설치할 수 있다. 감정평가사는 1개 사무소만 설치가 가능하고 이중소속도 금지돼 있죠. 요번에 개정된 거, 요거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거. 아직 시행령은 안 나왔어요. 아직 시행령은 안 나왔어요. 정관을 작성하여 국토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감정평가사, 요거. 대표이사, 대표사는 반드시 감정평가사인데 요거 이번에 개정됐죠. 과거에는 대표자는 아니어도 된다고 했었는데 이번에 바뀌었어요. 대표 사원은 반드시 감정평가사여야 되고 이 사원이 이제는 아닌 자도 포함될 수 있다는 게 바뀌었죠.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공무원 이런 사람들이 들어올 수가 있겠죠. 국토 뭐 관련돼서 일하던 사람들이. 근데 이제 법에서는 최소 70% 이상은 감정평가사로 구성해야 되는 요것만 있어요. 구체적인 퍼센테이지는 시행령에 위임했지만 지금은 법에서는 여하튼 감정평가사가 70% 이상이어야 된다. 요거. 그래서 만약에 법이 뭐 80%, 90%를 올릴 수도 있겠지만 뭐 특별한 거 없으면 70% 똑같이 할 가능성은 없죠. 근데 아직은 시행령이 내년에 나올 거니까 지금은 법상 70% 이상입니다. 요거 암기해 두세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예전부터 있었던 거죠. 5명, 2명. 감정평가법인은 5명, 그 다음에 이 사무소별로는 2명 이상 있어야 돼요. 요거는 했던 거. 요번에 바뀐 게 요거죠, 요거. 요런 것들은 원래는 이런 PPT에서 안 볼 거예요. 이렇게 단순한 것들은 나중에 여러분 보시면 다 기억하는 건데, 근데 이번에 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하는 거예요. 원래는 PPT는 좀 복잡한 거, 이런 것만 하는데, 요거는 이번에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 요거 잘 기억해 주세요. 자, 성실 의무가 있죠. 성실 의무. 성실 의무는 조금 복잡하니까 제가 그냥 암기를 해버리라고 하죠. 공자가 실비매매로 이중수도 유도하다. 근데 예전에는 책에는 아마 유도가 빠져 있어요. 왜? 이번에 유도가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공자가 실비매매로 이중수주 유도하다. 이번에 유도가 들어갔어요. 이 유도가 뭐냐면 의뢰인이 찾아와가지고 나 1억으로 감정평가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경우죠. 그러면 내가 돈 더 줄게요. 이런 경우잖아요. 그래서 유도 금지, 여기 이제 관계자가 요구해도 이걸 따르면 안 되죠. 성실 의무에 위반됩니다. 근데 이 성실 의무는 사무소를 개설한 감정평가사, 설립인가를 받은 감정평가 법인뿐 아니라 소속 감정평가사도 당연히 성실 의무에 들어갑니다. 왜? 감정평가 사업의 주체뿐 아니라 실제 일을 행한 자도 다 포함돼 성실 의무. 그래서 공자가 실비매매로 이중수 유도하다. 요게 성실 의무에 들어가고요. 공이 공정한 감정평가를 했는데 여기 바뀌었는데 제가 요거 수정했는데 수정이 안 됐네요. 요게 제가 얘기했는데 그 예전에는 감정평가에 한정해서 규정이 돼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신우와 성실로서 공정한 감정평가를 해라. 고의나 중과실로 잘못된 평가를 하면 안 된다. 이런 거 했는데 지금은 업무로 바뀌었어요. 즉 우리 10조의 업무 있죠. 감정평가 조정부수 있죠. 감정평가 조정부수, 감정평가 관련된 업무랑 조언과 정보 제공, 부수 업무 이거 있잖아요. 그 모든 업무에 대해서 이 신우와 성실로서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감정평가에만 한정됐는데 지금은 업무로 바꿔 있어요. 공정한 업무 수행. 이거를 공정한 업무 수행으로 바꿔 있어요. 신우와 성실로서 공정한 업무 수행, 이렇게 또 감정평가 업무 수행. 고의 중과실로 잘못된 평가를 하면 안 된다.
고의 중과실로 잘못된 업무를 수행하면 안 된다. 이렇게 다 바꿔 있어요. 예전에는 감정평가에 국한됐지만 지금 뭐라고요? 감정평가 외에 우리가 말하는 10조 감정평가 조정부수 있죠. 그 전부에 대해서 공정한 업무 수행, 신의 성실로서 공정한 업무 수행을 해야 된다. 고의 중과실로 업무를 잘못 수행하면 이게 다 포함됐다는 거. 근데 뭐 요건 이 자체가 틀린 말은 아니죠. 왜? 범위가 확장됐으니까. 당연히 이 자체가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굳이 이걸 내려면 감정평가에 국한된다 이렇게 내면 틀린 점이 되죠. 요렇게 나오면 틀린 점은 아니에요. 왜? 업무 중에서 감정평가가 주된 거니까. 근데 바뀌었다는 거는 자, 요걸 다 뭐로 바꿔줘? 공정한 업무 수행. 공정한 업무 수행 바꾸고 잘못된 평가 X가 아니라 업무 수행 X 이렇게만 바꿔주세요. 범위가 넓어졌다. 자, 공자가 실비매매로 이중수주 유도하자. 자가 뭐요? 자기 또는 친족 갖고 있는 그러한 부동산을 평가한다.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불공정한 감정평가 우려. 감정평가하면 안 돼요. 그래서 공자가 요거. 그 다음에 실비는 뭐죠? 수수료, 그 다음에 실비 외에는 일체의 업무 관련해서 돈을 받으면 안 됩니다. 근데 요거는 돈과 관련된 건 사무직원도 포함돼요. 사무직원이 또 영업하면서 더 주면 뭐 해줄게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요것도 포함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시험에 잘 나온 건 뭐죠? 실비 매매에서 매매가 뭐죠? 토지 등 매매업을 하지 못하도록. 왜? 매매를 하면서 자기가 평가하고 이게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요거 토지 등의 매매업은 못합니다. 감정 평가만 하지 매매를 해버리면 여기랑 연결되죠. 자기 친족 불공정한 감정 평가는 사실 연결되는 거예요. 이중수주, 자, 이중소속 금지. 수주는 뭐죠? 일거리를 준 사람한테 커미션을 주는 거죠. 우리한테 일거리 주는 사람한테 감정평가 법인 등에서 고마워. 그러면 이번에 평가 1억을 벌여서 너한테 1,000만 원 줄게. 이런 거죠. 커미션 주는 거 금지하는 거죠. 불공정한 이제 문제가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예요? 평가가 이제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할 수가, 이거 공적 업무잖아요. 이거는 사실상. 국가에서 해야 될 문제를 개인이 이렇게 자격증이 하는 거니까. 요것도 돈이 들어가니까 뭐예요? 사무직원이 포함돼요. 그 다음에 이번에 들어온 게 뭐죠? 감정평가 유도 요구에 따르지 않을 의무. 요것이 무슨 점이 들어갔어요? 누구든지 감정평가를 유도나 자기가 요구한 대로 하지 못하도록, 즉 내가 얼마 더 줄 테니까 1억에 맞춰줘 이런 건 못하도록 됐고 여기에 따르지도 않아야 돼요. 근데 요것도 결론은 뭐죠? 당연히 공짜가 없죠. 다 돈 주면서 돈 더 줄게 하지 누가 돈도 안 주고요. 결론은 다 이것도 돈 문제예요. 그래서 사무직은 포함됩니다. 자, 요거는 뭐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시험에 뭐 이렇게 하나씩 나와요. 이렇게 하나씩 나와요. 그래서 요거는 뭐 굳이 암기를 안 해도 상관없는데 이렇게 인지를 해놓으면 조금 쉬워요. 공자가 실비매매로 이중 수주 유도하다. 이번에 유도가 들어갔다. 유도. 그래서 공정한 업무 수행이라고 바뀌었다 그랬어요. 자가 자기 또는 친족소.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죠. 수수료 실비의 수령을 금지하고 토지 등 매매업 금지.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죠. 이중소속 금지도 시험에 잘 나오고 수주 대가 제공 금지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번에 유편도 나오면 시험에 잘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떤 게 속하냐보다는 하나하나가 잘 나와요. 그냥 하나하나가 잘 나오니까 공자가 실비매매로 이중수주를 유도하다. 요거를 그냥 자꾸 보고 이렇게 인식하는 게 좀 편하실 겁니다. 자, 해산. 이제 끝내는 거죠. 근데 해산 사유도 시험에 가끔 나옵니다. 해산 결정 합치 파산 법원입니다. 해산 결정 합치 파산 법원. 해산 결정 합치 파산 법원. 해상과 관련된 결의. 해상과 관련돼서 정관에서 정한 것. 이거죠. 해산 결정이라는 것은 해산을 결의해버린 거죠. 사원청이나 주청에서 결의해버린 거. 또는 정이 해상과 관련돼서 정관에 정한 사유가 발생합니다. 해산 사유로. 해산 결정 합병하면서 소멸하는 것은 없어지고요. 취가 설립인가 취소입니다. 설립인가 취소가 제일 센 거죠. 아예 없애버린 거잖아요. 네.
그러면 당연히 해산해줘. 그럼 설립인가가 취소되면 당연히 해산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파산하면은 해산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가 법원의 명예나 판결. 요것도 읽어보면 다 나와요. 해산결정, 합치, 파산법원, 압류도 나오는데 그것도 이렇게 해서 자꾸 대입시키다 보면 인식이 돼요. 합병이나 설립인가 취소, 합치 이런 거는 자, 해산결정, 합치, 파산법원, 해산결정, 합치, 파산법원. 시험에 이것도 잘 나오죠. 이렇게 해산하면은 뭐 한다? 신고만 하면 되죠. 이제 끝났는데 인가 받아라 이런 거 하면 틀리죠. 아, 이제 끝났는데 무슨 인가를 받아요. 끝났는데 신고만 하면 된다. 요것도 시험에 좀 잘 나옵니다. 필수적 설립인가 취소 사유. 나머지 설립인가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요거는 꼭 취소해야 되는 게 뭐죠? 업무 정지 기간인데 업무를 했다. 이거는 더 이상 봐줄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가 법정 감정평가사 수에 미달했는데 3개월 이내에 보충하지 않은 경우. 이 두 가지. 업무 정지 미보충 두 가지입니다. 업무 정지 미보충. 자, 설립인가 필수적 취소 사유 뭐라고요? 업무 정지 미보충입니다. 요거는 좀 기억해 두세요. 요거 업무 정지 미보충. 업무 정지 미보충은 뭐라고요? 꼭 취소시켜야 됩니다. 법인이 개인사무소와 다르게 좀 거대하게 업무를 수행하잖아요. 요거는 두 가지 업무 수행 미보충은 필수적 설립인가 취소 사유 이런 거 좀 기억해 두세요. 그거 외에 이제 의무적 설립인가 취소나 업무 정지 명령을 할 수 있는 사유인데 이런 것들은 뭐 굳이 세세하게 잘 나오진 않아요. 앞에서 오히려 필수적 요게 잘 나와요. 요거 업무 정지 미보충이 잘 나오고요. 여기까지 세세하게 잘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있으니까 제가 여러분 헷갈리니까 한 번씩 읽어보면서 이런 게 있다 정도만 보시면 돼요. 이걸 암기를 뭐 깡그리 하라고는 제가 하진 않습니다. 요거는. 물론 제가 책에다가 감업, 수성지, 인감, 기타 이렇게 하긴 했어요. 크게 감업, 수성지, 인감, 기타라고 하긴 했는데 그거 그렇게 꼭 악료도 요거는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까지 암기 안 해도 된다. 그냥 뭐가 있는가만 볼게요. 뭐요? 토지 감정평가 기준, 그 다음에 감정평가 원칙 기준, 감정평가 작성할 때 발급할 때 관한 그런 사항 이런 거 위반했을 때 감정평가와 관련된 것죠. 그 다음에 업무 정지 처분.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은 소속 감정평가사한테 업무를 하게 한 경우 앞에 필수적은 뭐였어요? 자기가 이 법인이 업무하면 안 되는데 하는 경우고 여기는 이제 이 개인이 소속 감정평가사 개인이 업무 정지 처분 받은 거죠. 앞에는 뭐예요? 법인 자체가 업무 정지 처분 받은 요거는 개인. 얘가 지금 얘는 하면 안 돼. 딴 사람 해야 되는데 얘한테 일을 시킨 거예요. 얘한테. 요거는 이제 필수적인 건 아니고 의무적 설립인가 취소나 업무 정지가 되겠죠. 자, 수성지, 수수료 실비 기준을 위반하면 안 됩니다. 자, 성실 의무는 뭐였어요? 성실 의무는 성실 의무뿐만 아니라 비밀, 엄수, 명의대여가 25, 26, 27로 쭉 연결돼 있어요. 자, 그래서 성실 의무는 우리 앞에서 했었잖아요. 성실 의무. 공자가 실비 매매를 이중수 유도하다. 이게 성실 의무거든요. 그래서 이런 성실 의무뿐만 아니라 이 조문이 연결돼 비밀, 엄수, 명의대여도 크게 보면 성실 의무에 연결된다 봐서 제가 성실 의무라고 했어요. 그래서 명의대여가 조문을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타인에게 내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하고 내 자격증 자체를 양도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뭐죠? 내가 일하면서 또 딴 사람이 내 명의를, 내 상호나 이름 쓰면서 일하도록 하는 거고, 그거랑 아예 내 자격증을 아예 줘버려. 나는 일 안 하고. 이 두 가지인데, 요 두 번째 자격증 대여는 뭐라 그랬어요? 필수적 이 자격 취소 사유라고 그랬죠. 그래서 명의대여가 두 가지예요. 그래서 수성지에서 이 성실 의무는 성실 의무, 비밀 엄수, 명의대여 금지는 크게 성실 의무에 포함되는데 이 성실 의무는 뭐라 했어요? 공자가 실비 매매로 그다음에 뭐죠?
실비매매를 이중수주 유도하다. 요거죠. 자, 요거고 비밀엄수 이렇게. 근데 이거 여기 보면 소속 요거까지 시험에는 잘 안 나옵니다. 제가 해놨고 소속 감정평가사나 사무직원에 대한 상당한 주의 감독을 한 경우는 요거는 제가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는 성실 의무와 관련된 돈 문제와 관련된 거예요. 요거는 실비 외에 돈을 받은 경우하고 그 다음에 그 수주 대가로 이익을 제공하는 요 두 가지만 여기에 사실 속해요. 여러분은 너무 깊게 들어가니 요건 시험에 잘 안 나와요. 여기 소속 감정평가사나 사무직원에 대한 상당한 주의 감독을 하는 경우는 제한다. 여기에 다 포함되는 게 아니라 여기 성실 의무에서 돈과 관련된 두 가지가 있잖아요. 실비 외에 돈을 받는다든지 아니면은 일거리 중고 수주 대가로 뭔가를 이익을 제공하는 요거 두 가지만 해당해요. 자, 그 다음에 뭐 국장의 지도 감독 등 이런 거 불응한 경우. 자, 인가와 관련된 건 설립인가 취소 신청 한 경우 그러면 뭐 취소해 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 받은 경우 취소해야 되겠죠. 이번에 새로 들어온 게 인가와 관련된 또 있긴 있어요. 여기 제일 마지막에 15번에 감정평가 법인이 인가받은 정관대로 운영하지 않은 경우 요것도 하나 들어갔어요. 인가로 설립인가가 아니라 인가로 치면 요렇게 올라올 수 있습니다. 여기 이번에 하나 들어왔어요. 요거 15번이 새로 들어온 거거든요. 인가받은 정관대로 운영하지 않은 경우. 근데 이런 건 지문에 나오면 여러분 그냥 솔직히 X라고 할 이유가 없죠. 그 다음에 감정평가 법인은 회계 처리 기준에 따라 처리하지 않거나 사업연도 종료 3개월 내에 재무제표 제출하지 않은 경우. 11번이 감정평가 법인의 최소 자본금 2억 원 미달에 대해서 보전이나 증자하지 않은 경우. 사업연도 끝난 딱 봐봤더니 최소 자본금보다 미달해. 그러면 6개월 내에 보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개월 내에. 안 하면 이제 설립인가 이무적 취소나 업무적 취소 사유가 될 수 있고 기타 둘 이상의 감정평가 법인 설치한다든지 이런 것들 쭉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시험에 잘 나오지 않고요. 뭐가 잘 나온다고요? 업무정지 미보충이 잘 나온다고. 필수적인 설립인가 취소 사유가 잘 나옵니다. 자, 징계를 볼까요? 이거는 앞에서는 뭐였어요? 사업자에 대한 거고 이거는 뭐죠? 자격자에 대한 겁니다. 여기는 감정평가 법인 등에 대한 거고요. 근데 설립인가는 감정평가 법인 등에서 감정평가 법인에 대한 거고 업무정지는 감정평가 법인 등 중에서 법인 플러스 개인 사업자 다 포함하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조문이 이렇게 혼용돼 있잖아요. 감정평가 법인 등의 의무적 설립인가 취소사인데 개인 사업자가 설립인가 취소가 있을 수 없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여기는 뭐예요? 자격자에 대한 거예요. 징계는. 자격자에 대한 거라고요. 그러면 징계의 종류는 뭐죠? 자격의 취소. 제일 센 거죠. 등록의 취소. 등록의 취소는 뭐죠? 나중에 재등록하면 뭐예요? 재등록하면 일을 다시 할 수 있잖아요. 자격이 취소되면 자격이 다시 취득을 해야 돼요. 요거 그 다음에 2년 이하의 업무정지. 업무정지는 이제 2년까지만 견책 이렇게. 그래서 징계로 자격 취소가 가능한 경우는 요거 세 가지예요. 징계로 자격 취소가 가능한 경우. 이게 이 앞에 두 가지가 뭐였어요? 결격 사유에 해당했어요. 근데 요게 이번에 들어왔다고 그랬죠. 미파 3531중이 결격 사유죠. 미파 3531중. 그 35가 예전에 요거만 있었는데 이제 자격 취소된 다가 들어와서 요것도 들어왔다 그랬어요. 요거 징계로 자격 취소가 가능한 거 다시 봐볼까요? 두 번이나 했죠. 금고 이상의 형 2번 이상 확정. 근데 금고 우리가 특별한 거 없으면 금고예요. 근데 여기는 뭐라고 했어요? 징계니까 직무 관련. 근데 앞에서는 안 했지만 요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과실범은 빼라. 요거 잘 나와요. 아니 형사처벌 받았지만 실수로 한 거 요거는 빼라. 요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징계로 자격 취소하는데 과실범 빼라. 실수한 거니까 요거는 빼라. 요거 시험에 잘 나오죠. 그 다음에 징계 처분을 2번 이상 받은 경우인데 요거는 1년 이상 최소한 1년 이상. 여기 중에서 1년 이상 여기까지죠. 그리고 징계니까 한 번 더 징계 사유 발생하고 이 징계할 때 뭐라고요? 직무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면 취소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는 자격증 양도되어. 자, 명의되어가 두 가지라 그랬어요. 뭐라고요? 내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내 자격증 자체를 넘겨버리는 경우인데, 이 두 번째, 자격증 자체를 넘겨버리면 취소하고 사유해야 나온다 했습니다. 자, 여기도 이 자체가 시험에 꼼꼼하게 잘 나온 건 아니고, 사실 여기가 중요하고요. 여기. 이게 중요하고, 여기는 그냥 똑같이, 뒤에, 여기, 기타 징계 사유. 이것도 이 자체가 뭐 시험에 꼼꼼하게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이런 게 있으니까 보시면 돼요. 감업 수성지 등사. 감정평가 관련된 건데, 요거 2번에 들어왔어요. 요거. 3번이 들어왔어요. 요게 2번에 들어왔어요. 고의나 중단과시로 감정평가서를 잘못 심사한 경우. 요게 뭐냐면 여러분이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감정평가 법인에서 감정평가를 하면 A라는 감정평가사가 작성을 하는데 뭐라고요? 다른 감정평가사 그거 제대로 되는지 심사라도 돼 있거든요. 그거를 잘못하면 징계로 이번에 들어왔어요. 이번에 요게 다만 중과실까지만, 경과실은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심사할 때. 그래서 요거 이번에 들어왔으니까 요거는 혹시 모르니까 고의 중과실로 감정평가서를 잘못 심사한 경우도 이번에 징계 사유로 들어왔다. 나머지 것들은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여기 11번. 예전에는 개설 신고인데 그냥 이번에는 그냥 개설과 관련된 21조 위반해서 감정평가를 이렇게만 바뀌었죠. 예전에는 신고 의무가 있으니까 신고 안 하고 하면은 징계 사유였어요. 예전에는. 근데 지금은 신고 의무가 없어졌죠. 그래서 법 21조를 위반하여 감정평가부랑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뭐 사무소 최소 몇 명, 2명 이상 이런 규정들이죠. 그런 것만 바뀌었다는 거. 자, 요것도 시험에 잘 나오죠. 마지막. 업무 정지 처분하면 일 못해야 되는데 이것도 정말 웃긴 거죠. 돈으로 가름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이걸 왜 해놨는지. 그러면 감정평가사들이 적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쵸? 그 소리잖아요. 감정평가사가 많으면 이런 걸 둘 필요가 없죠. 돈으로 대신할 수 있다. 요거 시험에 잘 나오죠. 과징금 최고액이 5천, 법인은 5, 요거 시험에 잘 나오죠. 5,005. 자, 부과 기준이 요 밑인데 이게 원칙인데 요걸 다시 2분의 1 범위 내서 또 플러스 마이너스 할 수 있다. 요거죠. 자, 그러면 1년 6월입니다. 1년 이상, 6월 이상, 6월 미만 이렇게 해요. 그래서 166752입니다. 여러분이 요거 166752 이렇게 암기를 하세요. 166752. 1년 이상, 6월 이상, 6월 미만. 그 다음에 이것도 70% 이상, 50% 이상, 20% 이상. 그래서 미만이니까 이거는 당연한 거고 여기 166752 이렇게 암기를 했어요. 166752 요거 시험에 잘 납니다. 그래서 요것도 암기를 해두시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166752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이 조금 암기하는 게 좀 복잡한 것들 있죠. 이런 것들 제가 했는데 제가 눈에 얘기했지만 그거 일일이 암기 안 해도요. 뭐 하라고요? 자꾸 그 대입을 해보면 나중에 시험 풀 때 암기가 안 돼도 이게 지문을 보면 이게 쉽게 돼요. 그래서 이걸 해보라는 거죠. 꼭 그거 암기 안 해도 됩니다. 하지만 자꾸 그 암기한 걸 대뇌해보고 대입을 시켜보세요. 그러면 그냥 전문을 쭉 읽는 것보다는 나중에 시험 풀 때 각인이 잘 됩니다. 진짜. 그걸 해보시라고요. 저도 암기 잘 안 돼요. 저도 솔직히. 근데 이걸 자꾸 하다 보면 지문을 읽으면 이게 판단이 좀 빨라요. 여러분도 그 정도만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감정평가법 이번에 개정된 것들 좀 많이 있는 부분들까지 해서 했으니까 보시고 다음 시간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